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한국사 시간, 지금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대신, 수업 영상을 틀어주시는 우리 보광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 시간 배웠던 부분 이어서 이제 3단원인데 근대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선대원군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온라인 수업부터 해서 현재 갑신정변 앞에까지 배운 상황이라 이제 3번 이제 근대 국민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 파트가 정말 어려운 게 선생님 미리 얘기하자면 이 파트가 지금 대략적으로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갑오개혁 그 다음에 독립협회 그 다음에 대한제국 여기까지가 현재 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선생님은 미리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은 동학농민운동이랑 그 다음에 갑오개혁을 두 개 빼가지고 1번부터 12번까지 선생님이 이거 수업 준비를 따로 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9번부터 12번까지 수업은 뭘 할 거냐? 선생님은 독립협회를 할 건데 바로 독립협회를 오늘 하지 않고요. 이게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 부분은 약간 아우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가이드라인을 잡고 나서 이 부분을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오늘은 대략적으로 이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알려주는 수업으로 오늘 진행을 할까 해요. 선생님 이걸 좀 봤더니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이에요. 예, 1894년. 여기 보니까 연표가 자세히 나와 있죠. 선생님 굳이 써보자면 94년부터 1904년. 사실 여기 파트는 좀 빠질게요. 왜냐면 이거는 또 나중에 또 배우기 때문에 선생님 배우고 싶은 파트는 이제 1899년까지가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 헌법인 대한국 국제라고 대한제국의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고종의 개혁, 광무 황제의 이제 개혁으로서 헌법이 만들어질 때가 이 1899년인데 시간상으로 이게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길어봐야 6년이겠죠. 그쵸? 그래서 5년에서 6년 사이를 한 개의 단원을 빼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108페이지부터 해서 122페이지까지 이걸 5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다 배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1단원 거 보시자면 1단원에서 한국사 교과서 14페이지면 뭐 했냐면 삼국시대 그러니까 고구려백제 신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해서 발해가 망할 때까지의 역사가 14페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대한 양이 14페이지가 적은 양은 아니란 얘기죠. 이 방대한 양이 무려 5년에서 6년 동안 있었던 일로만 채워진 게 이 단원이다. 그럼 뭘 의미하냐? 이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제가 수업을 바로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아우터 잡지 않고 넘어가면은 이게 대체 언제 일어났는가? 뭐가 더 빠른가? 이게 뭐가 더 뒤인가? 라는 것을 정말 많은 사건이 등장할 건데 이걸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따로 이번에는 교과서 보지 않고 선생님이 그냥 그 뭐랄까 이 양식에다가 한번 써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그냥 빈 종이에다가 선생님 글씨를 잘 이쁘게 못 쓰지만은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이 한 번 더 오늘은 여기다가 한번 글자를 채우는 걸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이걸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업 진행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빈 종이에다가 한번 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처음엔요 이제 1894년부터 시작해요. 시작은 우리가 이 1894년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동학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동학을 쓰고요. 자, 동학을 바로 동학 농민운동부터 시작하려면은 사실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면 동학은 이미 배웠지만 언제부터 있었냐? 기억나시나요? 1860년대까지 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1864년쯤 되면 아마 최재우가 죽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학이 이미 창시된 거는 약 3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자기 1894년에 우리는 뭘 배운다? 동학 농민운동을 배워요. 동학 농민운동은 몇 번이 있냐? 2번 있습니다. 1차가 있고요. 2차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할 거는 그렇죠. 1차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860년 그러니까 동학이 창시할 때 동학을 창시한 사람 누구냐? 다 알고 있겠지만 바로 최재우라는 사람이겠죠. 최재우가
바로 이 종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지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종교의 시조라고 해서요. 교조라고 부릅니다. 교조.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최재우는 1800 곧 죽는다. 창시를 하고 61년부터 아마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동학을 믿으세요. 서학의 반대말은 동학입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들 동학은 아시고 동학은 되게 아이러니해요. 동학은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뭐 인내천 사상, 하늘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건데 사실 동학은 서학을 되게 많이 베꼈어요. 서학에서 되게 많은 모티브를 얻습니다. 이 사람들 되게 하늘 얘기하거든요. 그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서학 천주교죠. 거기서도 시천주라고 해서 하나님, 하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여하튼 간에 동학은 서학의 반대말인데 동학은 서학을 많이 조금 벤치마킹한 게 없잖아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포교를 하다가 죽죠. 혹세의 몸이라고 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을 속였다라는 죄로 해서 이 사람은 처형당합니다. 자, 이게 끝이면 동학은 나오지 않았겠지? 근데 동학은 이때부터 2대 교주가 등장하면서 되게 교조화도 되면서 동학은 되게 조직화가 돼요. 그 2대 교주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최시영입니다. 최시영은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동학을 배웠으면 이 최시영에 대해서 알 수밖에. 이 사람은 동학의 경전도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동학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 동학을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동학을 크게 만든 사람은 최시영입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 최시영은 이 30년 동안에 이 잡은 이 30년간에 어마어마하게 그 특히 충청도 그 다음에 특히 전라도 경상도 여기를 돌면서 어마어마하게 동학을 많이 키워놨다라는 사람으로서 하나 기억해두자. 누구를? 최시영을. 그래서 이 사람 하나 기억해두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이것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건데 글씨가 더럽죠? 네,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교조 신원 운동이라고 해서 그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다. 이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사람을 그 원래 신분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형당해서 죄인이 아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운동을 동학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동학이 작아봐. 이거 해봐야 의미 없겠죠. 동학이 크니까 최시영도 이 운동 한 거예요. 언제 했느냐? 이게 9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약간 분위기가 조금 싸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시영.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을 펼친 사람이 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알아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전봉준입니다. 네, 전봉준도 이 사람은 키는 작지만 이 사람 키는 뭐 1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말을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봉준은. 전봉준의 활동 범위는 전라도죠. 그래서 이 전라도에서 전봉준이라는 사람도 동학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사회적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자체를 되게 싫어했다. 이걸 뒤집고 싶어 했던 사람 가운데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알아두면 동학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동학이 커집니다. 사실 동학은 커지고요. 커진 거는 제가 최재우, 최시영, 전봉준, 그 다음에 교조신원 운동으로 정리를 했고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할 거는 1894년부터예요. 자, 1894년에 1월에 문제가 생겨요. 뭐 여러분들은 선생님도 뭐 달을 써서 여러분들과 좀 구분을 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뭐 1월, 2월, 3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월을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 월 단위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 1894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고부 농민 봉기가 발생해요. 자, 이거 하나 물론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과 동학농민 운동할 때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적어두시는 거야. 자, 고부농민 봉기를 1차 동학이라고 하냐?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 키워드가 뭐냐면 고부농민 봉기의 키워드는 바로 고부라는 도시의 고부 군수 바로 조병갑입니다. 조병갑. 네, 이름 자체에서 약간 풍기지 않나요? 약간 그 탐관오리의 그 이름이 약간 냄새가 풍기는 그 이름 조병갑이 있어요. 자, 조병갑은 만석보라는 그 보를 만들었는데 그 보를 백성들한테 만들어 해놓고 그걸 쓸 때 물세를 내게 하며 세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이때 전봉준이 처음 움직이는 거야. 이때 전봉준이 사발통문 이제 배우겠죠. 그 사발통문을 돌리면서 농민봉기가 처음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고부농민봉기예요. 성공했냐? 성공했어요. 고부 관할을 습격해가지고 전봉준이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사람이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사실 전봉준은 1차 동학까지는 생각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이걸 안핵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안핵사 이걸 해결하는 사람을 안핵사라 불러요.
안핵사 이용태라는 사람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이걸 해결해내는데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탐관오리는 탐관오리를 만난다고 약간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조병갑을 때리고 다른 사람은 살아난 사람 바꿔야 되는데 사실 봐주기 하고요. 뭘 하냐면 안핵사 이용태가 이거 일으킨 사람 농민 누구야? 이걸 색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빡치죠? 네, 전봉준이 빡치죠.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다 쓸 수 있는 건 고부 농민 봉기 이후에 등장하는 게 1차 동학 농민 운동이다. 자, 이렇게 하나 체크할 수 있겠죠? 역시 같은 연도예요. 자, 1차 동학 농민 운동은 고부 농민 봉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자, 이때 등장한 사람 역시 전봉준이에요.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전봉준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게, 1차 동학,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고부가 어딘지 알면 돼요. 여러분들 지도에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 고부는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전봉준의 활동 범위 전라도라고 얘기했죠. 바로 전라도에 있던 동학들과 농민들이 참여한 운동이 1차 동학이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원래 동학에 잘 조직화되어 있고 2대 교주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은 뭐 했냐? 2대 교주인 최시영은 1차 동학을 참여하지 않았어요. 확실합니다. 1차 동학에 이 최시영은 참여하지 않았던 게 최시영의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엄청 키워놨죠, 세력을. 근데 이때 잘못 이때는 농민 반란 생각했겠지. 이때는 농학 혁명이나 운동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혹시나 우리가 뒤집어 져거나 우리가 져버리면 내가 30년간 키워놓은 이 동학 세력이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1차 동학에는 최시영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최시영은 일단은 관망합니다. 지켜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라도에 있던 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1차 동학은 움직여. 그러면 주로 범위가 어디겠어? 동학은 주로 이때 당시에 전라도를 범위로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처음에 너무 유명한 전투, 이건 알아야 되니까. 황토현 전투가 일어나요. 황토현. 예. 정부군하고 처음 만났는데, 정부군이 박살납니다. 자, 거침없어요. 그 다음에 황룡촌으로 가요. 예. 여기가 바로 광주 위에입니다. 황룡촌. 예. 역시 정부군이 개박살나요.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되죠? 이제 생각을 해봐. 동학을 일으켰고 난 전라도 사람이고, 자, 전라도와 동학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가려면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 가면 되지. 전라도, 왜 전라도야?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 딴 거지, 그지? 그러면 전주와 나주 가운데 뭐가 컸어? 전주가 컸지. 전주는 지금 가도 뭐가 있다? 정주 감영이 있습니다. 관아가 있었어요. 전라도의 제일 높은 사람은 당시에 도지사가 아니고 관찰사예요. 관찰사는 어디 사냐? 전주에 삽니다. 그럼 어디 가면 되지? 이제 전주성을 가면 돼요.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봐. 1차 동학에서 정부군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전주성이겠지. 근데 봐봐. 정부군 다 깨졌지. 깨지고 나서 전주성에서 몇 명 있었겠죠.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차 동학은 어마어마한 그 규모로 해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주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결과예요. 그러면 1차 동학운동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차 동학운동은 성공했습니다. 자, 전주성이 함락하니까 누가 깜짝 놀라죠? 서울에서 깜짝 놀라요. 누가? 고종과 그 다음에 명성황후와 서울에 있던 한양에 있던 조정 대신들이 놀라겠죠. 전라도에서 가장 큰 그 전주성이 함락됐다. 누구한테? 1차 동학에 의해서. 그러면 이때 조금 모르겠어요. 고종 마음이 급했나 봐요. 곧바로 옛날 했던 것처럼 그 이모군란 안 되니까 바로 불렀죠. 누구 불렀죠? 네, 청나라 군대에 요청을 합니다. 뭐 해달라고? 헬프 미 한 거죠. 네, 도와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청나라 군대를 요청하라고 했더니, 근데 이번에 좀 상황이 다르죠. 청나라 바로 달려오죠. 바로 달려오는데 약간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 저번에 배웠던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조약 혹시 기억나나요? 한 나라가 조선으로 군대를 출동할 때 동시에 두 나라가 청나라와 일본이 출동한다라는 그 텐진조약을 근거로 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이번에 고종이 부르지도 않았던 일본군이 들어왔어요. 일본군이. 자, 그래서요 1894년에 지금 1년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바로 이 전주성 함락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동시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쵸? 분위기 좀 이상하죠? 자, 이 상황에서 고종이 지켜보고 있어. 야, 봐봐.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봐도 분위기 이상하지. 야, 미안하다. 내가 얘네 빨리 끝낼게. 하고 바로 사람을 보내세요. 야, 동학농민공군, 너네 뭐 원하는 게 뭐야? 이게 지금 군대가 지금 두 대 와 있잖아. 혹 하나 떼려다가 혹 두 개 붙여져 있냐 지금. 그래서 빨리 가서 전주로 가서 니네가 원하는 바야. 뭐야? 해줄게. 사인 해주냐. 그래서 집강소 설치되고 이런 것들. 니네가 원하는 바가 뭔데? 사인 해줄게. 곧바로 전주 화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 있을 이유 있어 없어요? 동학운동이 약간 지금 멈춰 있잖아요. 여튼간에. 그럼 얘네들 둘 나가야지. 그래서 청나라 군대는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웬걸? 일본 군대가 안 나가려고요. 안 나가려고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간에 일본 군대가 뭐라고 그러냐? 아, 내가 이번에 들어온 김에 너네 조선 내가 봤을 땐 좀 개혁이 부족한 것 같아. 너네 근대화하고 개혁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이따구로 얘기를 하네? 그래서요. 고종이 이거 좀 이상한데 분위기 이상한데 생각해서 아니야 내가 개혁을 해볼게 라고 해서 고종 스스로가 자체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교정청이란 걸 만들었어요. 이건 자주적 개혁을 위해서. 그래서 교정청을 만들어서 야 내가 개혁할 테니까 너네 나가라고 라고 했더니 일본이 이때는 뭐 어떻게 하냐, 뭔 이상한 소리가 자빠졌어 내가 도와준다니까 하면서 곧바로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이때 바로 뭐 한 거죠? 군대 움직인 거예요. 자, 일본은 사실은 이때 들어왔을 때 마음 먹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명분으로 나가라고 해도 지금 나가야 하잖아요. 동학 때문에 왔는데 동학 체결했잖아. 전주화약 전쟁 안 하겠대. 나가야지. 근데 안 나가잖아. 그 다음에 개혁을 한다고 해서 고종이 개혁한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교정청 만들었는데 무시해버리고 바로 군대 움직여서 경복궁 점령해버려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이것과 함께 이거 카운터펀치인데 바로 청나라 쳐버립니다. 우리나라 와 있던 청나라 군대 쳐버려요. 뭐의 전쟁 발발? 청일전쟁 발발. 자, 이러한 것들이 언제 일어난다? 지금 1894년 이거 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도 여러분들 동시에 또 안 할 게 뭐 있어요? 봐봐. 자, 일본이 전쟁 일어났죠? 자, 경복궁 점령했네. 그럼 이때 개혁이 끝납니까? 이 개혁 살아있어요, 아직도? 개혁 끝났나요? 아니요. 경복궁 점령하에서 약간 일본이 입김이 들어간 개혁이 처음 일어나요. 이때 개혁을 뭐라 하냐? 이때의 개혁을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갑오개혁. 1894년이 갑오년이에요. 다 갑오년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그때의 개혁을 우리가 갑오개혁이래요. 자, 이것도 같이 알아야 돼요. 갑오개혁은 몇 번 일어납니까? 하면 여러분들 알아둘게. 1차, 2차, 3차 있어요. 1차, 2차, 3차 있습니다. 3번 일어나요. 3번 다 배워요. 1차 갑오개혁 뭐, 2차 갑오개혁 뭐, 3차 갑오개혁 뭐.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발생된 1차 갑오개혁이 가장 이제 의미가 깊는데, 왜냐면 여기가 조금 많이 배우는 게 여기 막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 막 이런 거, 노예제 폐지 이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등장해서 1차 갑오개혁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여하튼 간에 1차, 2차, 3차가 무려 1년에 걸쳐서 계속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3차 갑오개혁 배우겠는데 3차 갑오개혁은 1895년이에요. 이 왜 얘기하냐? 이건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왜냐면 1895년이 을미년이거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일단 하나 알아두기. 그래서 갑오개혁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3차를 우리가 을미개혁이라 한다.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청일전쟁 발발 미리 얘기할게요. 청일전쟁은 전쟁하자마자 일미 승이 기울었어요. 누가 이길 거다? 일본이 이길 거다. 그 이유는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일본이 확실히 승리하는구나. 일본. 자,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상황상 봤을 때 1차 동학은 성공을 했고 일본은 들어와가지고 이직거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은 발발한다라는 거. 자, 이거 하나 기억해 두고요. 자, 이때 누가 움직이냐? 동학이 또 움직여요. 자, 1894년 전주 화약을 끝낸 이제 집강소 만들고 안정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던 이 또 와중에 이 장면을 봅니다. 무슨 전쟁? 청일전쟁. 근데 누가 이기고 장면? 일본이 이기고 장면. 이걸 누가 목격을 하냐면 바로 동학군이 또 목격을 해요. 뭐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네, 2차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합니다. 이 장면에서요. 이 장면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보이냐? 야,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있는데 야, 니네는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되게 성격상 일본 싫어 이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이미 성격이 나와 있지만 반외색 성격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고종을 도와주자? 좋아요. 백성들을 살리자. 누구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 말이 되게 강한 게 2차 동학이다. 1894년 곧바로 또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이때가 아마 9월일 거예요. 9월에. 여러분들은 월 단위는 몰라 하셔도 돼요. 근데 순서만 얘기하려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있고 청나라 지고 있고 일본이 나대고 있는 장면이 꼴보기 싫다. 심지어 경복궁도 점령당했잖아. 가복역 일어나고 그지? 그 장면이 보기 싫다. 동학운동이 일어난다. 자, 2차 동학입니다. 미리 얘기하는데요. 1차 동학보다 2차 동학이 더 세력이 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누가 참여했기 때문에? 원래 동학의 본진 이대교주 최시영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최시영은 1차 때는 관망을 하다가 이때는 참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동학은 세력이 되게 크다라는 거. 그래서 최시영이 이끄는 이걸 이제 미리 북접이라 할게요. 동학의 단위를 접이라고 합니다.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이요. 이 두 개가 연합으로 해서 서울로 가자. 이런 형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누구랑 싸우는 거다? 이건 일본군이랑 일단 주력군이랑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일본군이 정부군 나오랬어. 우리나라 정부군. 그래서 여기에 정부군이 붙을 거야.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한다. 반외세적 성격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시영과 전봉준이 이끄는 이 연합군대가 올라가는데 아쉽게도요. 너무 올빵했어요. 약간 어택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전투 묶어가지고 그냥 너무 일본군의 화력을 무시 못하고 그냥 우리가 너무나 머리가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쪽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밀어붙이면 쟤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본군이 갖고 있던 화력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봤을 때 이건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약간 전략상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져요. 네, 그게 어디냐면 충남 공주에 있는 우금치에서 완전하게 패배되고 이때 너무 많이 져가지고 그 시체가 그 우금치에 엄청 쌓여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2차 동학은 그냥 실패한다는 거. 이때가 11월이에요. 11월. 그래서 아무튼 이 2차 동학문민운동은 결국에는 공주 우금치 전투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되고 전봉주도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2차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난다라는 것을 팩트로 알아두면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는 끝이 났어요. 1894년에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전주 화약부터 해서 가슴 아픈 공주 우금치까지 전투까지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역사는 계속 흘러가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2차 동학은 정비가 됐고 이제 1895년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94년에서 이제 95년이 되죠. 이때 되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 동학은 정리가 됐고 이제는 청일전쟁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전쟁은 일어나자마자 일본이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청일전쟁은 결국에는 질질 끈 거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좀 더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을까? 일본의 이러한 계략. 그래서 결국엔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 조약의 그 체결 시간이 여태까지 걸렸던 거야. 원래 전쟁은 거의 일본이 이겼고 그 조약 이름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시모노세키가 일본에 있거든요. 도시 이름이에요.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이 체결된데 이 조약이 청일전쟁의 끝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는 시모노세키에서 조약을 맺었다. 이거는 청나라가 일본이 요구한 말을 받아줬다. 이걸 아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한다는 거 하나 체크하면 될 것 같아. 근데요, 이걸 왜 얘기하냐? 시모노세키 조약 여러 가지 배울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랴오동반도예요. 랴오동반도. 이거 이상하다. 반도. 자, 랴오동반도는 우리나라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많이 배웠죠. 고구려의 요동반도. 근데 그 랴오동반도가 바로 이 요동반도인데 전략상 가장 중요한 땅이 이 땅이에요. 중국에서 여러 가지 땅 중 가운데 전략상 중요한 요충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랴오동반도가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이걸 달라고 했더니 중국이 이걸 줘버려요. 누구한테? 일본한테. 자, 그리고 조약을 맺은 게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문제는 청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을 갖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나라 가운데 가장 주축인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뭐냐? 배 아픈 나라. 배 아파. 나는 못 가져왔는데 이걸 듣보잡이니 일본이 가져갔어? 라고 하는 물어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그럼 러시아가
야, 시모노 세키 조약 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랴오동 반도를 왜 일본한테 줘? 나도 갖고 싶은데? 난 못 가져가는데 이거? 라고 이렇게 할 때 러시아 혼자 이걸 얘기하면은 약간 일본이 뭐야 이 새끼 나랑 싸우자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요 되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 랴오동 반도를 갖고 싶어 했던 다른 친구들을 또 불러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자 프랑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있어요. 러프독이죠. 몇 개 나라죠? 예, 3국입니다. 예, 3국이 랴오동 반도는 안 돼라고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게 삼국 간섭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이 시모노 세키 조약 랴오동 반도 때문에. 자, 이때 일본이 판단 내려야 돼요. 야, 러프독이 야, 다 좋은데 랴오동 반도는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일본이 얘기를 하면 돼요. 네가 뭔데 이 난리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일어나야 돼? 러프독 때 일본이 전쟁해야 돼요. 근데 이때 일본이 친구가 아직은 없어요. 러프독이 싸우는데 내 친구들 붙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없던 거야. 그럼 결국엔 일본하고 러프독이 싸워서 랴오동 반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일본이 청나라 겨우 하나 이겼는데 이때 개박살 나면은 일본도 식민지 되지 않느냐? 이때 약간 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이요. 러프독에 의해서 삼국 간섭에 의해서 랴오동 반도를 다시 돌려줘요. 반환합니다. 반환. 이건 뭐지? 네, 이건 아닌데. 어이구.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네, 그래서요, 이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 랴오동 반도를 다시 뭘 한다? 네, 반환을 합니다. 다시 돌려주는 거야, 청나라한테. 미안했다. 그러니까 이 랴오동 반도는 누구를 위해서는 땅도 아닌데 돌려주기를 바랬던 거야. 이 러프독이. 왜? 지네가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이 이걸 돌려주고 러프독, 특히 러시아가 이기 주동해가지고 일으킨 삼국 간섭을 누가 보느냐? 바로 우리나라 고종과 그 다음에 명성황후가 지켜보는 거죠. 아, 생각보다 일본 바보네. 예, 제가 말을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네, 예, 방송이어서 예, 격한 말은 못하고 일본 생각보다 바보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생각하냐?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랑 친구를 맺으면 일본 별거 아니구나. 왜 이제 청나라는 끝났어. 청나라는 이제 완전 개박살 났으니까 끝난 거고 우리가 이제 청나라한테 뭐 요구할 바가 뭐 있어. 조공책분 관계 끝나.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청나라 우리나라는 다이다이 관계야. 1대1 관계야. 날아가고 러시아가 이제 되게 힘센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 특히 이때 명성황후와 명성황후 그 민씨 일파들이 되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완벽하게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어떻게 했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전쟁도 내가 이겼는데 이게 웬걸? 조선의 왕과 왕비는 약간 러시아를 지네 편을 생각한다. 우리를 견제하려고 한다. 어떻게 되냐? 이제 일본의 마음속에 또 질투심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도 안 되겠다. 제거를 해야겠다. 누구를? 이 러시아로 마음을 돌린 이 고종과 명성황후. 왕을 죽이면 일본에 대한 언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고종을 죽일 수 없고 누굴 죽이자? 명성황후를 죽이자라는 생각을 이때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 자객들이 들어가서 결국엔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이걸로 인해서 을미사변이 발생을 한 거죠. 여전히 1895년입니다. 네, 이때가 8월이요. 한참 여름. 그래서 을미사변이 발생하고 명성황후 죽었어요. 시해당했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다음에 시해 사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곧바로 개혁이 일어나요. 이때는 약간 일본의 세력이 강했겠죠. 일본 애들이 세운 애들이 반짝 개혁을 합니다. 그 개혁을 우리는 을미개혁을 한다. 갑오개혁 3차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가 바로 그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미개혁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되게 상심한 사람은 누구죠? 당연히 고종이겠죠. 일본 애들 무서워요. 그래서 고종은 갇혀있고 무서워하고 자기도 죽을까봐, 독살당할까봐, 암살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가 기회를 엿봅니다. 조금 세월이 지나서 1892년 겨울에 튑니다. 네. 그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튀어가지고 어디로 튀냐?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러시아 공사관 아관. 왕이 옮기는 것을 옮겼기 때문에 파천. 그래서 아관 파천이 발생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러시아 공사관. 우리나라 왕이 궁궐이 없어요? 어디가 있죠?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왕을 누가 보호하고 있어? 러시아가 보호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나라는 일본이야, 러시아야? 당연히 러시아겠지. 이때 아간 파천 이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이익 같은 거를 국익을 많이 요구를 하고 얘네가 많이 가져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1896년은 사실 러시아의 시대가 조금 시작되려고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간 파천의 시대가 시작됐다 1896년의 모습입니다. 자, 그때 야, 러시아가 뭔데 다 가져가? 야, 러시아가 뭔데? 야, 우리 독립해야 돼. 우리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인디펜던스를 주장한 애들이 누구냐? 바로 걔네가 독립협회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선생님의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독립협회의 독립은 어디로부터의 독립? 러시아로부터 독립이에요. 네. 서재필, 네. 이때 들어오면서 독립신문 만들고요. 돈 모아서 독립문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독립협회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관도 만들고, 이때 그 독립은 우리나라 지금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을 대신해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의식이 되게 강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서재필은 네, 갑신정변 할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틉니까? 일본을 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서 의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서재필이요. 네. 그럼 제 말 속에 또 뭐가 들어있냐? 서재필은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냐? 좋다 그랬어요. 굿. 네, 좋은 거죠. 좋은 나라. 그래서 독립협회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러시아는 겁나 싫어하는데 생각보다 일본하고 미국은 괜찮다. 근데 이때 일본이랑 미국이랑 되게 친한 나라가 영국이거든. 그래서 일본, 미국, 영국은 선진국, 러시아 나쁜 놈. 약간 이런 경향이 좀 강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독립협회가 이때 등장해서 독립협회가 활동을 한다라는 것도 이 당시와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독립협회 선생님 활동 얘기했죠. 신문 만들고 문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관도 만들고 독립하다가 러시아 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민 공동회도 하고 이거 다 배울 건데 결국엔 뭐라 하냐.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 다시 돌아와라. 환궁해라. 그래서 얘네 제일 많이 주장한 바가 환궁하라 그래요. 돌아와라 이제. 국민들 지켜주겠다. 백성들 지켜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래서 실제로 이때 유유히 고종이 돌아옵니다. 이 당시에.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고종이 뭘 하느냐. 러시아가 생각보다 나를 도와주고 있고, 일본이 러시아 을미사변 이후, 그 다음에 이 삼국간섭 이후, 일본이 세력을 못 펼치네? 이때 고종이 조금 자신감 있게 뭔가를 활동을 해요. 그러면서 고종은 드디어 이때 황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897년에는 우리나라는 나라 이름도 바꿔요. 조선 아니에요. 대한제국이 돼요.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그 기본인 원형인 대한제국이 만들어져요. 대한민국은 백성들의 대한나라고 대한제국은 고종 황제의 나라의 대한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때 연호도 만들어요. 원래 황제가 연호 만들잖아요. 이때 연호가 광무입니다. 그래서 광무가 뭔가 대한제국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황제가 되고 이때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을 묶어서 광무개혁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두시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동학농민운동부터 해서 광무개혁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시기예요. 1897년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189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져. 물론 헌법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대한국 국제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대한국 국제가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하시면 지금 무려 5년에서 6년까지의 일을 하나로 지가 아예 써머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사건은 전부 다 교과서에 다 실려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선생님과 수업을 할 때 가지만 치면 되는 거죠. 순서는 이제 알았으니까 이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이 타이밍에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이걸 일단 정리를 하신 거고요. 선생님과 자세하게 수업 들어가는 건 이 자세한 내용을 가지만 치면서 동학농민운동에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자세하게 수업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1894년부터 해서 1899년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사실 선생님 지금 많은 얘기를 빼먹고 사실 한 게 많은데 그 빼먹은 이유는 다 수업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할 겁니다. 특히 가보개혁 1차, 2차, 3차 내용 너무 많아요. 네, 뭐 을미개혁, 단발령, 태양령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과 실제 교과서 수업할 때 교과서 수업 때랑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1899년까지만 했죠. 그러면 1900년대부터는 뭘 배웁니까? 이거 미리 알아둘게요. 여러분들 1900년대가 되면 이제 20세기가 시작되는 건데 1900년부터 1910년까지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망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망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국권 침탈 시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좀 마음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네. 러일 전쟁. 여러분들 잠깐 얘기 안 했지만 일본이요. 삼국 간섭할 때 돌려줬잖아요. 라오동반데 그때 러시아가 우리나라한테 많은 것을 해 나가고 자기가 많이 뺏겼다는 거 보이죠. 내가 청나라 이겼는데 웬걸 러시아가 들어갔잖아. 이때 뭐 한 줄 아십니까? 일본이 이를 갈면서 내 친구들 만들어야지 하고 친구들 사귀어요. 몇 년 동안? 1894년에 청일전쟁, 1904년에 러일전쟁. 10년 걸립니다. 그 10년 동안 누구 친구 사귄 줄 아세요? 일본이요. 영국이랑 사귀고요. 미국이랑 사귀어요. 러프더블 붙은데요. 어때요? 친구도 괜찮지 않나요? 네, 이 작업을 일본이 한다라는 거.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이 파트에서는 1900년대부터 해서 1904년 러일전쟁까지의 모습, 러일전쟁 가볍게 또 일본이 이겨요. 예, 영국과 미국이 좀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제 을사늑약, 그 다음에 정미 조약, 그 다음에 한일 병합, 이렇게 합방, 한일 병합 이렇게 나아가는. 결국엔 1910년에 우리나라 망하게 되고 1911년부터 총독부가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조금 주서 없이 선생님 교과서가 좀 없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은 선생님이 다음번에 1반부터 12반까지 할 때 다른 반 애들도 한번 줄 수 있으면 줘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파트는 무려 한 14페이지 정도를 그냥 간단하게 이게 한 장짜리로 서머리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교과서 내용 보시면서 이거 기반으로 해서 서머리 해두시면 여러분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되게 어려운 내용,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 이걸 간단하게 그냥 정리했다, 그냥 흐름만 알았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특히 우리 보강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